1170년에 고려에서 큰 정변이 일어납니다. 무신들이 일으킨 정변이라서 무신정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 옛날에는 무신난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난이라고 하는 게 좀 그 옛날식 이름인데다가 성공했잖아요. 이때 무신들이 정권을 잡는 데 성공했고 그 정권이 100년을 갔습니다. 이 100년 정권이 가능했던 성공한 반란?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신난이라는 말보다는 무신정변이라는 말을 지금은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신정변의 역사적 의미, 그러니까 이 역사적 의미는 다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이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고려 역사에서 무신난이 갖는 의미가 뭘까? 역사적 의미가 뭘까? 지배 세력의 교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때까지 고려 전기라고 했을 때 고려 전기의 지배 세력을 소위 문벌 귀족이라고 하잖아요. 언젠가 기회를 한번 잡아서 문벌 귀족이라는 이 명칭,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지금까지 많이 쓰던 대로 문벌 귀족이라고 했을 때 그 문벌 귀족이 몰락하고 무신들이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다. 이런 평가가 하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배 세력이 교체됐다고 하는 거죠. 문벌 귀족에서 무신으로. 그런데 권력을 잡은 건 무신들이지만 권력 계층을 형성한 것은 무신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무신정변으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정치를 하려니까, 자, 정치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죠? 행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방관 파견해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고, 이게 글 못 쓰는 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또 누가 필요하죠?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외교문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문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신들은 고려 전기부터 계속 활동해왔던 문벌귀족 출신이 아니고 새로운 문신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무신과 새로운 문신들로 새로운 지배층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 계층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170년이라는 이 해가 고려가 건국된 게 918년이니까 횟수를 따져보니까 꼭 252년이 돼요. 고려가 흔히 500년 왕조라고 하잖아요. 자세하게는 474년인데 대충 500년 왕조라고 했을 때 거의 중간이 됩니다. 하프타임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 세력의 교체를 가져온 이 사건을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를 구분하는 분수령 같은 이런 사건으로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고려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분수령. 아주 멋있는 그림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고려 역사에서 가운데 있는 무신정변의 자리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신정변, 무신들의 활약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기도 하고 또 관심을 끌기도 했어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KBS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무인시대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드라마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방송이 됐는데 무려 158부작이에요. 158부작 드라마를 보고 있다니. 그런데 이런 드라마가 있었고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아주 예외적인 시기라는 거죠. 우리 긴 역사에서 문신이 아니라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한 그런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100년이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 유일한 예외적인 시기에
다른 시대와는 상식도 다른 그런 일들이 이때 막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재밌네. 우리 역사에 저런 일도 있었다니. 우리가 생각한 게 다가 아니었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관심을 끌지 않았나 합니다. 여기에서 그 무인들의 그 거칠고 막 날 것 같은 이걸 이제 뭐 좋게 표현하면 호방함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좀 세련되지 않고 거칠고 좀 야만스럽고 뭐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고분고분하게 안 죽이고 막 험하게 죽이잖아요. 막 허리를 부러뜨려서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서 실제로 보여지는데 상당 부분은 드라마의 각색이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역사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졌던 시대, 그 100년 무신정권 시대에 막을 올린 사건이 지금 이야기하는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난 해가 1170년이죠. 1170년이면 12세기의 한 3쿼터 말 정도가 될 텐데요. 이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12세기라고 하는 시대가 고려 역사에서 아주 유별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세기 1100년대에 고려에는요,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언제부터냐면 1126년 이자겸의 난, 1135년 묘청의 난, 1170년 무신난. 그거보다 조금 전에 11세기 말이긴 한데 1095년에 이자희의 난이 하나가 더 붙어서 이자희, 이자겸, 묘청의 난을 거쳐서 무신난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70년에 무신난이 유일하게 성공한 반란이 되는 건데 동시에 다른 반란 유발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무신난이 성공하는 바람에 그 뒤로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돼요. 첫째로는 이 무신난에 반대하는 반란이 있습니다. 1173년에 김보당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무신난에 반대하는 난, 1174년에 조의총이 일으킨 또 무신난에 반대하는 난, 그래서 반무신난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 말고 밀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의 난,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 이런 것들이 전부 11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밀란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무신난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난은 12세기 반란의 시대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반란이면서 그 이후 일어나는 밀란 유발자,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무신정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 전에 고려사의 무신정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고려사를 한번, 사실은 고려사가 아니라 고려사 저료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연대별로 날짜별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고려사보다 고려사 저료가 조금 더 간편합니다. 편년체가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사 저료를 중심으로 해서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그 며칠 사이의 일들을 한번 따라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변이 일어난 날이 1170년 8월 30일이에요. 더웠냐고요? 아닙니다. 가을이죠. 음력 8월 30일이니까 추석이 한 보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선선한 날씨에 아마 우리나라 1년 날씨 중에 제일 좋을 때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으니까 그때 의종이 뭘 하려고 했을까요? 네, 놀러 다니려고 했습니다. 여행을 다녔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 여행 중에 왕의 여행 중에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조짐이 보였어요. 1170년 8월 2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때 왕이 의종이에요. 의종이 개경에 있는 연복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출발해서 흥왕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연복정에서 놀고 하룻밤 거기 지내고 그 다음날 이제 출발을 한 거죠. 흥왕사는 개성의 근교에 있어요. 지금은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데 뭐 그렇게 아주 지척에 있는 그런 절은 아닙니다. 흥왕사라는 절로 이제 가는데 왕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이었냐면 고려사 저료의 표현입니다. 황음했다. 황음이라고 한 것은 황은 거칠었다. 음은 음란했다. 야, 왕이 황음했다 그러면 조선시대는 대체로 연산군에게나 붙는 말이에요. 이런 그 말을 듣는 왕이 여행을 떠난 겁니다. 평소에도 정사를 돌보지 않고 왕은 정사를 돌보는 게 근무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뭘 했냐면 매일 신하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왕이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니까 그 주변에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잘 노는 사람들이 꼬여들게 됩니다. 임종식이라는 사람, 한뢰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왕하고 어울려서 이제 놀기를 좋아하고 왕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총애하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왕의 총애를 믿고 오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특히 군인들을 멸시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왕의 총애를 믿고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다니, 이렇게 평소에 좀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군인 중에서 두 사람이 나서요. 이의방과 이고, 이 두 사람이 못 참겠다, 거사하자. 무기가 다 우리 손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일을 벌려보자. 그런데 이의방이나 이고가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이 계급이 너무 낮거든요. 우리 이름 갖고 될까? 좀 높은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상장군이 무신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계급이에요. 정삼품, 상장군에 있던 정중부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테니 말하자면 우리 간판이 돼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부하고 이의방 이고가 평소에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날 29일 날 정중부가 이의방 이고 두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사할 만하다. 바로 오늘이야. 오늘이 디데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흥왕사로 가고 있었잖아요. 흥왕사로 갔다가 만약에 왕이 궁궐로 돌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일을 벌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궁궐에는 왕의 친위 부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들이 군사를 못 일으킨단 말이에요. 왕이 궁궐로 돌아가면 며칠 더 참고 뒤로 미루고, 만일 다른 곳으로 옮겨 행차하면 그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게 보현원이라고 하는 경기도 장단에 있는 절이었는데 여기로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만일 보현원으로 간다고 하면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왕이 어디로 갔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보현원으로 갈 거야. 그러면 우리가 거사를 하자. 그런데 만일 왕이 보현원으로 갈 마음을 접고 궁궐로 돌아가면은 오늘은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과연 왕이 보현원으로 행차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중부나 이 사람들에게는 바로 오늘이 디데이야 라고 딱 이제 무기를 든 손에 딱 힘이 가 있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뜻밖의 사고가 벌어집니다.